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8. 케인즈. 1.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교일 것이다.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찾아와 중세풍의 교정을 거닐며 산책을 즐기고 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아간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크리켓 게임을 하며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케인스만큼 케임브리지의 문화, 재미, 공공에 대한 의무와 책임 정신을 한 몸에 구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보다 더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도 없었다. 20세기 경제학자 가운데 그만큼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학의 진로를 바꿔놓은 사람도 없었다. 영국의 가장 저명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은 케인스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인 가운데 가장 날카롭고 가장 명석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그와 논쟁을 할 때 나는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긴장했는데 논쟁을 하는 내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했다라고 했을 정도였다. 케인스의 동기 중에 찰스 라이페이라는 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처음 만난 친구가 공교롭게도 케인스였다. 즉, 케인스의 뛰어난 지적 재능을 감지한 페이는 자신의 동기생들 모두가 케인스처럼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후 일 그는 자신이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예시를 회상했다. 한마디 더 첨언하면 케인스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다. 그렇다고 그의 거만한 태도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비록 케인스가 케임브리지라는 격리된 낙원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그와 그의 생각은 케임브리지를 넘어 이미 세계를 겨냥하고 있었다. 레이건이 애덤 스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닉슨에 이르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케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케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진짜로 메고 다니진 않았다. 케네디와 존슨은 대표적인 케인스 신봉자들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닉슨이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라고 선언한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케인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케인스 경제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밀턴 프리드먼 역시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중에 케인스주의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케인스의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12장에서 살펴볼 합리적 기대 이론의 선구자 로버트 루카스는 케인스의 이름이 경제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조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주식시장과 경제가 무너졌을 때 누구의 이름이 유행했는가? 루카스는 글쎄 나는 모든 사람이 참호에 몸을 숨긴 케인스주의자일 거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케인스주의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다음 두 가지 기본 명제를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1. 민간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2. 정부 지출은 경제를 자극해 완전 고용과 불완전 고용의 몸을 메울 수 있다. 어떤 정치가가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인하를 촉구할 경우 그는 이미 케인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케인스는 고용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다. 24권이 넘는 그의 전집은 통화 문제, 무역 규제, 전후 재건, 그리고 아인슈타인 및 뉴턴 등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 쓴 품이 있는 에세이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영국 태생의 저명한 역사가로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휴 트레버 로퍼는 케인스를 역사학 방법론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 케인스는 1883년에 빅토리아 왕조 시대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스는 저명한 논리학자이자 경제학자였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적 개원을 역임했다. 메이너드의 매력 넘치는 어머니 플로렌스 에이다는 목사의 딸로 남편보다 키가 컸고 정신적으로 더 강했다. 뒤에 케임브리지 시장을 역입했다. 두 사람은 67년 동안 결혼 생활을 끈끈하게 유지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경사가 겹쳤다. 1883년 6월 신혼여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너드를 임신했다. 비록 케인스가 부모를 존경하기는 했지만 그는 부모의 도덕적, 지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자신의 삶을 추구했다. 케인스는 장난치기를 좋아했고 그의 친구이자 여류소설가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조부 제임스 스티븐 경의 몸에 밴 철저한 청교도적 삶과 행동거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영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이튼스쿨 재학 시절 케인스는
각종 수학 관련 상을 휩쓸었고 연극 무대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뽐냈으며 특히 그는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학내에서 사도들 더 업화설지이라 불리는 엄선된 학생들만으로 이뤄진 비밀 모임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버트런드 러셀, 철학자 조지 무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화이트헤드 같은 나이 많은 또는 천사 등급에 오른 저명 인사들을 비롯해 리턴 스트레이치, 에드워드 포스터,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 레너드 울프와 같이 나중에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케인스의 친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사도들은 무어가 윤리학 원리에서 설명하는 급진적인 도적 철학에 심취했고 선 구드너스는 처방하거나 모세의 석판처럼 돌에 새기거나 선생님의 회초리로 아이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대신 선은 직관, 즉 사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권리였다. 보통 사도들은 모임에서 다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철학, 미학, 자기 자신들. 그렇다고 이들이 특별히 미학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주제들을 두고 토론했던 것은 아니다. 케인스를 포함해 대다수는 버지니아 울프가 육체적 광채라고 불렀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금 호된 인물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튼 스쿨의 한 교사가 케인스의 외모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냥 봐도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다. 입술은 앞으로 푹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나마 제대로 생긴 그의 코를 위로 밀어 올려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짙은 눈썹은 다소 유인원 같은 인상을 풍겼다. 한편 이튼 스쿨 시절 친구들은 입술이 툭 튀어나온 그를 가리켜주더니 스나우트라고 놀려댔다. 비록 자라면서 유인원 같은 인상은 그런대로 벗어버리기는 했지만 타고난 추한 몰골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를 영장류는 고사하고 배를 빵빵하게 채운 바다표범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괴상하게 부풀어 오른 뱀장어를 닮았다고 비하했다. 사도들은 못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을 떨기보다는 오히려 보는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건방지고 오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를 통틀어 지적으로 자신들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스트레이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남들은 결코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어리석거나 아니면 너무 사악해서. 그러나 사도들이 자주 불꽃 튀기는 열띤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대단한 지식인 집단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편 토론 모임인 케임브리지 유니언 협회 케임브리지 유니언 서사이어티의 회원이기도 했던 케인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숙한 토론 기술과 화술로 각종 세미나와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동료들, 경쟁자들, 정치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케인스를 포함해 사도들에 참여했던 회원 중 일부가 뒤에 따로 블룸츠버리 그룹을 조직했는데 이들이 보인 반빅토리안적이고 보헤미안적인 태도는 당대 영국 문화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경제학에서 그가 이룬 뛰어난 업적 외에도 케인스는 서적 수집, 케임브리지 아트 시어터 설립, 내셔널 갤러리 이사, 현대미술협회 후원자, 로열 오페라 하우스 이사장 등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의 극장 사업 보고서를 보면 미시경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술집 매상, 프로그램 비용, 주간 공연 수수료, 커피 판매량에 정신이 팔렸다. 학계와 예술계 후원자, 자금 관리자, 정부 관리로서 동분서주했다. 수년간 지주들과 사냥하러 다니는 일부터 순회 배우들과 노닥거리기는 일까지 손, 발, 몸뚱어리가 쉴 틈이 없었다. 이처럼 케인스는 아마추어 예술가로서도 동분서주했는데 그래서 오늘날처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학계에서 케인스가 태어났다면 경제학을 택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독자도 있겠지만 케인스는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이 아닌 수학을 전공했다. 비록 결과는 그런대로 만족스러웠지만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머리를 마비시키고 내 지성을 파괴하며 내 성격을 더럽게 망치고 있어. 그는 수학 졸업시험을 통과한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제학 서적을 손에 집어들었다.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였다. 그 후 케인스는 마셜에게 경제 관련 논문을 써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마셜은 논문 여백에 격려의 말을 적어 되돌려 보내주고는 했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 케인스는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수학보다 경제학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애덤 스미스가 프랑스에 체류할 때 무료한 시간이나 달랠 생각으로 국부론을 쓰고 있다고 말한 이후 아마 위대한 경제학자의 입에서 나온 경제학에 대한 가장 겸손한 말 중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케인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철도 회사를 경영하거나 독점 기업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민간 투자자들 등이나 처먹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이렇게 썼다. 마셜이 나보고 계속 경제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냐고 부추기는데 경제학이라고 뭐 별스러운 게 있나?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셜과 시작한 케인스의 경제학 공부는 8주를 넘기지 못했다. 물론 케인스는 경제학 학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론 수업보다는 현상 실습에 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1905년 케인스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흰 띠로 머리 감싼 채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수학, 철학,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을 공부하면서 케임브리지맨으로서 그의 오만과 편견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의 철학자가 쓴 철학서를 한 권 읽고 대뜸 이렇게 한탄하듯 썼다. 옥스퍼드야말로 병든 사상의 온상이다. 케인스는 104명의 지원자 중 2등으로 합격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전공인 수학과 8주 동안 공부한 경제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명이 필요했을까? 그는 참된 지식이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다라고 썼다. 즉, 케인스는 시험관들이 경제학에 대해 문외한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시험 도중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었다. 케인스는 영국 재무성의 1등으로 들어간 뒤 1906년에 런던의 인도청에서 두 번째로 좋은 자리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인도를 밟아보지 못한다. 그가 처음 맡은 업무는 어린 황소 10마리를 배에 싣어 봄베이까지 보내는 것.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 무섭게 케인스는 업무의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 고결한 케임브리지맨답지 않게 경박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스트레이치에게 인도의 도덕적 물질적 발전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올 연간 보고서는 조금 특별한데 부록으로 동성애 사파를 삽입할 계획이라네. 1908년 이렇게 무료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케인스는 마셜로부터 강사직 제의를 받는다.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짐을 싸들고 서둘러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로 돌아온다. 경제학 강사로서 케인스는 그가 실제로 읽은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중 하나, 즉 엘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에 전적으로 의존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초기 그의 경제학은 마셜과 고전파 경제학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제학 저술들을 접하면서 그의 통찰력과 분석력은 날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권위 있는 학술지 1891년에 창간한 경제학 저널의 공동편집자에 임명된다. 케인스는 1912년에서 1945년까지 공동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꼼꼼한 편집과 빼어난 유머 감각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1년 뒤인 1913년에 그는 자신의 첫 저서로 인도 통화와 금융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그가 인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인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그의 무료했던 공무원 생활이 전혀 무익한 시간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 슌페터는 이 책을 그만 보니제에 대해 영국에서 출간된 저술로는 탁월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일견 칭찬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감으로 봐서는 케인스에 대해 간혹 질투심을 느꼈던 슌페터가 영국 경제학자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대공황과 고전파 경제학의 몰락. 케인스는 1923년에 통화개혁론을 집필했고 이어 1930년에 2권짜리 화폐론을 썼다. 이처럼 그는 경제학에 있어서 주로 통화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화폐론은 투자에 대한 케인스 자신의 초기 연구 성과와 저축 및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미해 완성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이 화폐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기존 연구와 저서에 안주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대공황이 발생한 1930년은 경제학자로서 그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비록 케인스의 타고난 행운이 고갈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행운은 분명히 고갈된 상태였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대공황의 빚과 절망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이 충격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약 3%에서 25%까지 치솟았고 국민소득은 반토막이 났다. 많은 사람이 집과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많은 주식 중개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이후에 불어 닥칠 엄청난 규모의 불황, 즉 대공황을 알리는 전조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 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던 세계 경제가 갑자기 삐거덕거리며 위축되기 시작했고 대공황의 거센 폭풍우가 막 지난 1933년에 전 세계 국민 소득은 대략 10년 전인 1922년만도 못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온종일 직업 알선소와 공사장을 어슬렁거렸다.
무료 급식 시설이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적 공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공황이 뒤따랐다. 뒤에 배우이자 가수인 주디 갈랜드가 불러 명성을 얻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를 작사한 싱어송라이터 이파버그는 대공황 당시의 좌절과 낙담을 그린 한 푼만 주시겠소? 라는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그의 생애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이 노래는 황량한 미국의 지금의 발전된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한 사람들을 노래한다. 그러나 지금 시간에 맞서며 철도 건설 역군으로 일했던 이 가수는 직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긍지와 위험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물론 그것은 직업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제가 그의 전 재산을 앗아갔다. 경제사가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지만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공황의 원인을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어떻게 해서 악몽으로 치달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전에도 경기 화랑과 침체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했던 적은 없었다. 대다수 경제학자는 경기에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던 투자 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드러냈고, 이에 발맞춰 소비자들은 소비 지출을 줄이고 대출금 상환을 시도했고, 각국 정부는 서로 앞다투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으며,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렇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히려 긴축 재정 정책을 폈던 것이다. 1980년 보수당 대선 후보로 나선 레이건은 재선에 도전하는 카터와 결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유세 도중 그는 몇 가지 경제 용어를 재치 있게 정해 내린 적이 있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란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경제 불황 디프레션이란 당신이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경기 회복 리커버리는 카터 현 대통령이 그의 일자리를 잃을 때입니다. 아마 케인스는 마지막 문장만 살짝 고친다면 이런 식의 경제 용어 정의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영국 재무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 관료들이 실직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인스에게 재무부에 나이 든 관료들은 고전과 경제학이라고 하는 오래 숙성된 와인에 절어 살았는데, 그에게 고전과 경제학은 발효될 대로 발효되어 식초 냄새만 풍기는 상한 와인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는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신속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결국에는 경기가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재무부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런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케인스는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통화개혁론에서 썼다. 사실 재무부 관리들이 단지 타성에 젖어 있고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젊고 영리한 이론가들이 그들을 뒷받침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학장이던 라이오넬 로빈스가 오스트리아 빈을 여러 차례 방문해 미제스와 그의 제자 하이에크가 이끄는 소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로빈스는 하이에크의 견해가 영국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엘프리드 마셜의 분석과 비교해 색다르고 흥미진진하다고 봤다. 그는 32세의 하이에크에게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자리를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함께 케인스와 맞서 싸웠다. 하이에크가 케인스의 지적 능력에 압도당하기는 했지만 그가 비영어권 경제학과 유럽 역사에 무지한 것에 깜짝 놀랐다. 1970년대 후반에 가진 한 인터뷰에서 하이에크는 케인스가 마셜 경제학 외에 아무것도 몰랐고 19세기를 싫어해서 그 시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떠올렸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케인스는 자신의 이론에 심취한 나머지 다른 많은 경제학사를 경멸했다. 1931년에 저술한 가격과 생산에서 하이에크는 자신의 경기순환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중앙은행이 애초에 경기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하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격동의 1920년대에 중앙은행이 실수로 금리를 자연이자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업들이 많은 돈을 빌려 너무 위험한 분야에 투기하도록 부추겼다. 자연이자율은 스웨덴 태생의 경제학자 크누트 빅셀이 만든 용어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을 뜻한다. 경기는 과열 양상으로 치닫다가 곤두박질 쳤다. 뒤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로널드 코스는 하이에크가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처음에 했던 강의를 들었다. 그는 하이에크 효과를 매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공황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이좋게 술을 마셨고 각자의 작업에 대해 우호적인 서신과 날이 선 비평도 교환했다. 케인스는 신랄한 논쟁가답게 하이에크의 작업을 몹시 혼란스러워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다. 케인스는 정부가 경랑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노동자와 산업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에크와 로빈스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가격이 새롭게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로버트 후보는 뒤에 이것을 청산 방법이라고 불렀다. 케임브리지 대 런던의 대결은 강의실, 저널, 신문 지상에서 펼쳐졌다. 1932년 10월 17일 케인스와 지지자들이 런던의 타임에 공동서한을 보내 의견을 밝혔다. 이틀 뒤에 하이에크와 로빈스가 반박 기사를 냈다. 그런데 위기의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매력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실업자 수가 치솟고 영국의 수출이 50%까지 하락하자 하이에크와 로빈스가 싸움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패배의 상처를 견뎠다. 50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로빈스는 내가 틀린 쪽에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하이에크는 수입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돼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라고 말했다. 케인스와의 대결 이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에크는 정치 철학과 법 철학으로 눈을 돌려 노예의 길과 자유한 정론 같은 부류의 명절을 출간했다. 조지 6세가 케인스에게 남작 자기를 수여하고 상원의원으로 지명했다. 하이에크는 아버지 부시에게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다. 그는 1936년에 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에서 대공황을 바라보는 잘못된 영국 재무부의 시각을 비판하고 거시경제학 분석의 새로운 키트를 마련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이하 일반이론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정치가들에게 했던 충고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다. 케인스는 책 머리말에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내가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믿음과 내가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긴가민가 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학 개론서인 세뮤얼슨의 경제학에서 케인스 경제학을 수세대에 걸쳐 가르쳤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은 일반 이론이 갖는 이런 애매모호한 위상을 다음과 같이 재치 있게 요약했다. 한마디로 졸작이다. 구성도 엉망이다. 저자의 과거 명성에 속아 이 책을 선뜻 구매한 경제학 문외한이 있다면 그냥 책값 5실링을 눈뜨고 베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만하고 심술 굳고 논쟁적이며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잡하고 혼동으로 가득하다. 간략히 말해 천재가 쓴 책이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앞서간 선배 경제학자들과 케임브리지 동료들, 특히 아서 피구를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익살스러운 풍자를 통해 가차없이 비판했다.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을 때 피구는 마치 경제학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마셜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소심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피구는 많은 독창적인 개념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의 모델이 2008년 대침체에서 경기가 되살아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케인스와 달리 피구는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 밖을 걸어 나오면 경제 문제를 놓고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경제학자 해리 존스는 케인스가 일반 이론에서 보인 신라라고 가공할 지적 반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일반 이론은 정체불명의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 고전파 경제학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이 가정하고 공표한 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견해를 천연덕스럽게 비웃는다. 케인스가 보기에 경제학 이론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것은 세이의 법칙이다. 앞서 보았듯이 토머스 멜서스는 케인스보다 1세기 앞서 세이의 법칙을 비판했었다. 세이의 법칙은 상품 생산은 노동자와 공급업자가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상품의 공급 과잉은 일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생산된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다. 물론 자본가들은 특정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총체적인 공급 과잉은 아니다. 그런 과잉 상품은 제때에 소비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 점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 과잉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세의 법칙을 믿는 사람에게 장기 실업이나 불황 같은 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 실업과 불황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물론 케인스에게 정신병자는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이었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동료들을 매도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세의 법칙을 한번 의심해 볼 것을 충고하면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혀를 찼다. 그렇다면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이 세이의 법칙에서 간과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세이의 법칙에서 가정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제의 주기적인 흐름에서 뭔가 중요한 누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가계 저축을 간과했다. 그렇다면 왜 가계 저축이 중요한가? 세이의 법칙대로라면 상품 생산은 생산자와 공급업자에게 소득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생산자와 공급업자, 즉 소비자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그 상품을 구입하는데 모두 지출한다. 그런데 그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생산된 상품은 전부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갈 것이다. 케인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정통파 바보 멍청이들도 이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논하겠다. 그런데 그들의 해답이 옳았을까? 케인스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통과 바보 멍청이들의 두 가지 기본 명제를 반박했다. 1.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만일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때 자본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는 다시 상쇄된다. 그렇다면 왜 자본가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할까? 보통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불 밑이나 벽장에 보관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은행에 가져간다. 은행은 그 돈을 자본가들에게 빌려준다. 만일 사람들이 은행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비용, 즉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리고 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자본가들은 투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수록 그만큼 이윤을 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수록 자본가들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엘프리드 마셜류의 논리에 따르면 변동금리는 투자와 저축을 하나로 묶는다. 소비자는 저축의 공급자이고 자본가는 저축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 금리가 오르면 증가한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저축의 소비는 줄어든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다고 하자. 이것은 조만간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대로라면 저축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자본가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다. 물론 이 돈은 다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돌아올 것이고 경제의 주기적인 흐름은 별 문제 없이 이전대로 흘러갈 것이다. 2. 가변 임금과 물가는 세이의 법칙을 지지한다. 모든 자본가가 절름발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소비자들이 서둘러 저축을 늘리고 있는데도 마음만 앞서지 냉큼 은행으로 달려가지 못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줄어든 소비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서둘러 투자를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하진 않더라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임금과 물가가 자본가들의 구세주로 떠오른다. 즉, 임금과 물가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에 발맞춰 동반 하락한다. 임금이 떨어지면서 실직한 노동자들이 다시 고용된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된 상품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간다. 언제 경기 침체가 있었냐는 듯 세상은 평온하다. 더구나 1936년에는 더욱더.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에 대해 양면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째, 그는 저축과 투자가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지 않았다. 가계와 기업은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 저축하고 투자한다. 가계는 습관적으로 또는 자동차 구입이나 노후 대비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저축할 것이다. 반면 기업은 정치 상황, 확신, 기술, 환율 또는 어느 팀이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지에 따라 투자 계획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저축과 투자 목적이 다른 가계와 기업이 이자율 하나로 서로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가계 저축이 기업의 투자를 초과하면 상품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기업은 이에 맞서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그 결과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1997년과 1998년에 일본의 가계는 중앙은행이 단기 대출 금리를 0.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였다. 소득이 줄어들면 저축은 투자 수준에 맞춰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둘째, 케인스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임금과 물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물가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상 적정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치가들이 있다면 그들은 수리수리하면 올라가고 마수리하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문을 외는 점술가나 마찬가지다. 독점 상황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저절로 조절된다는 생각 자체가 무지의 소치다.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닥치면 실질 임금은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 하락을 납득하지 못하리라고 케인스는 생각했다. 케인스는 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저축은 결국 투자와 일치하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저축할 여력도 동시에 잃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과 물가가 서로 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공황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초에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저축도 투자도 없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전파 경제학의 화려한 쇼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케인스의 해법. 이제 새로운 쇼를 무대에 올릴 차례다. 무엇보다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총수요가 집중 조명을 받는다. 무대 밖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가 총소득에 미달할 때 불황이 발생한다. 이때 무대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나 기억하자. 불황기에 늘고 있는 무대는 많다는 사실을. 케인스는 자신의 분석을 통해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만일 가계와 기업이 충분히 구매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고 생산을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것도 없다. 가계와 기업의 수요를 늘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황에 대한 케인스의 아략 처방이었다. 케인스의 처방을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보자. 먼저 가계에 대해 논하고 다음에 기업에 대해 논할 것이다. 가계와 기업 중 구매력이 큰 쪽은 가계다. 따라서 가계는 총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가계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록 가족 규모, 기호, 기대가 중요하지만 케인스는 소득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로 지목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지출을 늘린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인다. 얼핏 봐도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사실 케인스는 사람들이 수중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대부분은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만을 저축한다고 가정한다. 케인스는 이렇게 지출되는 몫을 한계 소비 성향 마저널 프로펜시티 투 컨숨 MPC라고 불렀다.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것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을 의미한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1달러를 주었다고 하자 당신은 그중 80센트로 캔디를 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가서 저축한다. 이때 당신의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고 한계 저축 성향 마저널 프로펜시티 투 세이브 MPS는 0.2가 된다. 기업 또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다. 장비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은 총수요의 다른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 투자는 무엇에 의존할까? 케인스는 투자는 가계 소비보다 훨씬 더 변덕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기대, 금리, 확신, 날씨, 정치 상황에 따라 모든 투자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케인스의 가장 단순한 모델에서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 소득 변화로 인해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가정하자. 물론 기업과 달리 가계는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잊지 말자. 그럼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완전 고용에 도달한 건강한 경제를 달성하려면 가계는 충분히 소비해야 하고 기업은 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균형을 이루도록 충분히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소득의 전부를 소비한다면 이 경우 MPC 이퀄 1이 된다. 세이의 법칙에 의해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저축한 만큼 소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산이 판매를 초과할 것이고 재고가 늘어날 것이며 결국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해고할 것이다. 저축이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몰리는 순간이다. 일반 이론이 출간되기 몇 년 전에 케인스는 국민들에게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레드북이라는 잡지에 난 한 기사에서 케인스는 미국은 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럼요, 물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가 리스너의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개인이든 시의회든 정부 부서든 누군가가 지출을 줄이면 다음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득이 줄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안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한번 일어나면 멈추는 것은 정말 어렵다. 산업혁명을 전후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논자들이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귀족들과 자본가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다면 케인스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마음씨 착하고 순박한 이웃 할머니를 포함한 선의의 저축가들이 악덕 자본가들보다 경제에 더 큰 해를 입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해악은 단순한 해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해악을 낳는다. 상한 음식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케인스의 승수이론이다. 승수이론은 원래 그의 제자이자 뒤에 킹스 칼리지 경제학과에서 교직원으로 같이 일하는 리처드 간의 것이었다. 승수이론의 핵심은 어떤 한 사람의 지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에는 국가 지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에 메이너드 주식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 회사는 남성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100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총 지출은 이전에 비해 $100 증가한다. 메이너드 주식회사는 이 돈의 일부를 백원공, 건축가, 실내장식가에게 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럼 백원공, 건축가, 실내장식가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이다. 그들이 지출하는 돈은 식료품점 주인, 텔레비전 세일즈맨, 맥주집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편 이들도 각각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비록 처음에 메이너드 주식회사가 투자한 비용은 $100이지만 총 수입은 $300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승수는 3이 된다. 케인스는 승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내놓았다. 케인스가 평소에 소비를 찬양한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한계 소비 성향이 이 공식의 핵심이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MPC는 한계 소비 성향, MPS는 한계 저축 성향을 의미한다. MPC 플러스 MPS 이퀄 1이므로 MPS 이퀄 1-MPC가 된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승수도 커진다. 이런 연쇄 반응은 사람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다시 말하지만 저축이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늦춘다.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첫째, 기상 악화나 경영자의 의기소침 등 사소한 이유로 인한 투자 감소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수입의 3분의 1을 저축한다면 승수는 3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투자를 $5천만 줄인다면 국민 소득은 그것의 3배인 1억 5천만 달러나 급감한다. 기업의 비관주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다. 기분 나쁜 꿈이 악몽이 된다. 미국의 대통령들과 부통령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애쓰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집권 당시 과묵한 성격 때문에 백악관이 한 유명한 군인의 무덤이라 불렸을 정도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58년 경기 침체 당시 국민들에게 구매를 종용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무엇을 구매하란 말인가? 아무거나. 1982년 레이건의 비서관들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그로스 리세션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당시 경기 둔화는 경제가 제도약에 앞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위로를 삼았다. 1991년 경기 침체 당시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상점에 가서 양말 한 짝이라도 더 구매해 달라고 애걸할 정도였다. 그러나 케인스의 충고가 갖는 이런 놀라운 함의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일부는 정말 마법과도 같았다. 만약 수요 부족이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면 국민들이 지출을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면 된다. 게다가 한계 소비 성향을 알고 있으면 승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에 지출이라는 활력소를 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띨 것이며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초기 간극이 해소됨으로써 마침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란 누구란 말인가? 정부를 가리킨다. 사실 정부 외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한 민간 부문이라고 하는 선박을 인도하고 바다로 추락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노동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좌초 위기에 처한 선박을 구하기 위해 세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다. 만일 소비 부족으로 경기 침체 갭이 120억 달러이고 한계 소비 성향이 3분의 1하면 승수는 3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40억 달러의 정부 지출 정책을 수립해서 이 간극을 메우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케인스는 대공황 당시 미국의 승수가 약 2.5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들과 여러 잡지에 기고한 논문들을 통해 대규모 공공부문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933년에 대통령에게 쓴 한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정부의 후원 아래 대규모 지출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지출할지 대상을 결정하는 일은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철도 같은 분야가 좋을 것입니다. 일단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케인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공격해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 관리들은 균형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케인스의 재정 정책을 따른다는 것은 예산 적자, 즉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케인스는 그러면 어떤가? 라고 응수했다. 경기 침체기에 균형 예산 정책을 펴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 두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떨어지면 정부는 세금을 삭감할 수 있다. 한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정부가 균형 예산 정책을 기본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 그러나 둘 다 승수 효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다. 케인스는 경기 순환 전체로 보면 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상황, 즉 경기 호황을 상정해보자. 경기가 호황인 경우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따라서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 바보 멍청이들은 당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레이건은 대통령 재직 기간 내내 2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었음에도 균형 예산을 위해 의회의 헌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레이건은 세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자 했다. 케인스의 충고를 기억하고 있던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균형 예산을 강제하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1997년 미국 경제의 호황과 세금을 헤프게 써대는 정치가들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레이건 시절과 같은 헌법 개정 없이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케인스는 자신이 인식론적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상 케인스의 충고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곧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방임 전통의 기본 인식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비웃고 스탈린에 의해 농락당한 그의 추종자들을 조롱했던 케인스는 자신이 자본주의를 생매장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존 기업들이 모두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자 개개인의 창의가 성공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반으로 정부 기능의 확대를 응호한다. 유효 수요가 부족할 경우 낭비되는 자원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극에 다다를 뿐 아니라 이런 자원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업가 역시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융통성 없이 원리원칙만을 고집하는 것도 나쁠 때가 있다. 반대로 원리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다. 케인스는 자신에 대한 인식론적 반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영국 재무부가 낡은 가방에 은행권을 가득 담아 쓰레기로 가득 찬 폐광 여러 곳에 깊이 파묻은 다음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파가도록 놔둔다고 하자. 기업들은 은행권을 파가기 위해 앞다도 사람들을 고용할 테고 이에 힘입어 실업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 전체의 실질 소득과 부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파묻고 파가라고 하는 것보다 주택 같은 건물을 건설하는 일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택 등을 건설하기가 어렵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위처럼 하는 편이 낫다. 비록 루스벨트 행정부의 정부 지출이 케인스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일반 이론이 출간된 1936년에서 닉슨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케인스의 주가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폴 세뮤얼스는 일반 이론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다.
일반이로는 남양제도의 어느 고립된 부족을 기습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예상치 못한 질병처럼 35세 이하의 대다수 경제학자를 하루아침에 감염시켰다. 그러나 50세가 넘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질병에 면역이 된 듯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하버드 대학교는 케인스를 주제로 한 대중적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케인스로도 불렸던 경제학자 엘빈 한센 교수의 영향에 힘입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온상이 되었고, 폴 새뮤얼슨, 토빈세로 유명한 제임스 토빈, 턴파이크의 정리로 유명한 로버트 솔로 등의 케인스주의자들을 배출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케인스주의자들 뿐 아니라 예일 대학교와 미네소타 대학교 출신의 저명한 케인스주의자들이 한데 모인 집합소였다. 이들 경제학자는 유럽의 케인스주의자들과 함께 케인스가 남긴 직관과 통찰력의 엄밀함을 더했다. 그 결과 케인스 경제학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케인스주의자들의 자문을 받은 정치가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뿌리치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경기 순환과 싸우기 시작했다. 경기가 둔화되면 그들은 연방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삭감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켰다. 물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인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면 그들은 세금을 올리거나 연방 지출 삭감을 통해 경기 과열 현상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시 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누가 마술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치가들은 재정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1946년에 정치가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고용 안정을 보증하는 고용법안을 통과시키고 고용, 생산, 구매력을 최대한으로 진작시키는 책임을 의회에 일임했다. 어느 때보다 케인스의 별이 가장 밝게 빛을 발한 것은 1964년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경기 둔화 징후를 파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케인스식 처방을 내렸을 때였다. 경기 침체 갭은 300억 달러이고 승수가 2.3이라고 추산한 그들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130억 달러 정도 삭감했다. 임해 혹은 자유재량으로 실시한 어떤 경제 정책도 이보다 잘 먹힌 적은 없었다. 경제의 모든 생명신호들, 호흡, 맥박,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산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 바야흐로 경제학이 칼라일이 붙였던 우울한 과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1970년대 케인스식 처방이 약발이 다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그것에 면역이 생겼는지 강력한 케인스식 처방도 더 이상 약효를 내지 못하고 승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우울한 칼라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1973년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그 외 국가들을 겨냥한 아랍의 석유 수출 제한은 고용은 정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 위기가 케인스의 모델을 당황스럽게 했다. 케인스 모델은 이 둘 중 하나와 싸우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 케인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런 경향을 자세히 살필 것이다. 케인스의 패러다임이 예전만 같지 않지만 모든 정치 지도자가 경제와 고용시장의 불황이라는 불꽃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케인스의 이름이 붙어있는 유리 깨기 비상 계획으로 눈길을 돌린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금융시장이 붕괴했을 때 당대의 여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반케인스주의자로 살았던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부시는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600달러, 300달러 수표를 발송했다. 2020년에 대중단이 닥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성인에게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의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중단은 기존의 경기 후퇴와는 경우가 다르다. 일반적인 경기 후퇴가 과도한 위험 감수, 넘쳐나는 재고량, 중앙은행의 계산 착오로 촉발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나가던 사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했다.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직전에 미국 경제는 견실했다. 인플레이션이 양호했고 재고 수준이 낮았으며 실업률은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양 보조금은 케인스식으로 낙담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공과금을 납부하고 직장 폐쇄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을 상쇄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자유재량에 따른 재정 정책은 주로 정치인들의 직감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런 희소 자원에 의지한 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제 경제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자동 완충 장치가 필요했다. 누진세와 실업보험 같은 자동 안정 장치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열 경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가 둔화되고 소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수준보다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 인하 계획을 공표하거나 하는 식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기존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경기가 안정을 찾고 그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이런 안전장치들은 경기 순환과 역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순환의 진폭을 누그러뜨린다. 나아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던 국민들이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케인스는 투자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국민 투자 수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반 이론에서 어떤 때는 투자의 사회화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현 상태의 구조, 즉 시장 중심적인 구조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가 필요에 따라 경제학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평판을 얻은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다. 그의 저술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한 것들도 있다. 케인스의 동료들도 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자주 지적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왕립위원회에서 5명의 경제학자에게 정책 조건을 부탁하면 6개의 대답이 나온다. 그 가운데 2개는 케인스 씨의 대답이다. 애덤 스미스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비록 트루먼이 한 손잡이 경제학자를 찾고 있었다고 해도 케인스만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 손잡이이기는커녕 여러 경제 정책에 문어발처럼 관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먹물을 퍼부어 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다소 불공평해 보인다. 케인스는 다른 경제학자보다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은 연설을 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케인스는 경제학자들은 치과 의사처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환자나 충치 먹은 이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이에 구멍을 뚫는 치과 의사에게 과연 많은 환자가 찾아갈까? 치과 의사들은 실수로 성한 이에 구멍을 냈더라도 모든 구강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차분하게 말한다. 자, 이제 헹구세요, 린스. 그러나 거시 경제학에서 헹구세요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물론 슌페터는 경기 후퇴가 시원한 소나기처럼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자신의 이런 변덕스러운 이중적 태도가 문제시되자 이렇게 응수했다. 저는 입력되는 정보가 바뀌면 결론도 바꿉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변덕스러움은 엉성하거나 변변치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모든 경제학자는 시간이 희소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케인스는 이 책에 나오는 학자 중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이론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 투자 대비 가장 큰 수확을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경제학자의 이론이나 저술을 읽기보다는 극장에 가서 연극을 한 편 더 보는 편을 좋아했다. 이런 그의 성향 때문에 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제학 분석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일반 이론의 제12장 장기 기대의 상태는 다음 2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케인스는 경제학에서 수학적 엄밀성을 기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짓인지를 설명한다. 둘째, 케인스는 투자라는 것이 본래부터 변덕스럽다고 주장한다. 케인스는 대부분의 투자가 동물적 감각으로 불리는 비이성적인 힘에 이끌려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들과 투기업자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자신들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힘은 일관적이지 않다. 즉 다음과 같다.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의 대충 심리에서 비롯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판단은 뜬금없는 소문에 의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 시장은 낙관과 비판의 물결에 맞춰 함께 출렁인다. 물론 이것은 얼핏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합리적 계산을 위한 분명한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기업 분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풍문을 제대로 간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100점의 인물 사진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 6명을 가려야 하는 신문사 주최의 한 대회가 있다고 하자. 수상은 대회 참가자 전원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얼굴에 가장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사진 작품을 선택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각각의 경쟁자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기보다는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경쟁자들이 가장 선호할 것 같은 사진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이 구절은 대학 시절 형이상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학당한 영화배우이자 감독 우디 앨런이 대학 당국에 자신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답안을 엿본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을 들여다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케인스는 가족과 킹스 칼리지를 대신해 상당한 자금을 운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투자에 있어서 경제 전반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투자 방식보다는 각 기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상향식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말로 케인스는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케인스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그와 궁합이 맞았다. 나는 누군가가 남몰래 뭔가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업과 남들이 철저히 신뢰하는 경영 방식에 왕창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법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든다. 물론 케인스는 이 때문에 경제학에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는 있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합리한 심리 상태에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기 기대 상태는 종종 안정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예민한 수학적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은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충동이라는 것. 여러 대안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합리적 자아는 가능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산을 하지만 우리의 동기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 또는 요행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미래에 대한 케인스식 전망.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케인스는 피로감에 자주 아팠다. 그는 지속성 심장 판막 감염을 진단받았었는데 심장이 그의 큰 체구와 과도한 일정을 떠받치느라 힘들어했다. 그런데도 1942년 어느 날 밤 하이에크와 같이 지붕에서 잠들었다가 깼다. 독일 공군이 런던을 폭격한 이후 영국 전역을 공습하는 베데커 블리츠 작전을 개시해 작은 도시들, 마을들, 문화유적지들을 공격했다. 케임브리지도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교는 교수들에게 예상되는 화염에서 건물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시민방위군은 런던 폭격 당시 소위탄을 지붕에서 쓸어내리면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는 케인스의 순번으로 1515년 헨리 8세에 의해 완성된 킹스 칼리지 예배당 지붕에 배치됐다. 하이에크가 나이 든 경쟁자를 찾아왔다. 케인스는 하이에크에게 자기와 같이 올라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가고이를 지나 지붕 석회암 난간 위에 올라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폭격기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폭격기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경제학자는 밤새 빗자루를 손에 쥔 채 자유세계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을 것이다. 전쟁 이후에도 케인스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재무부에 조언하고 낡아빠진 비행기와 요동치는 군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관리들에게 영국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설득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미국과의 절망적이고 지루한 협상을 끌고 가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 협상은 그를 양키들에게 굴복했다는 이유로 비난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에서만 환영받았다. 1942년에 전쟁이 한창일 때 조지 6세가 그를 상원의원으로 지명하고 털튼 남작 자기를 수여했다. 이런 흔치 않은 순간에 그는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1946년 4월 리디아와 어머니의 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인스는 사후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전파 경제학을 누르고 승리를 거둔 것을 알았다면 매우 감격에 겨워했을 것이다. 물론 평소 그라면 그리 놀라지는 않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고전파 경제학의 광신도들에게 맞섰던 케인스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자문하는 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그는 정신의 힘을 굳게 믿었다. 그는 일반 이론의 한 유명한 마지막 구절에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그를 때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이다. 어떤 지적 영향에서도 완전히 빗겨나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인간도 실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 즉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소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자취를 감춘 하잘것없는 경제학자들과 정치 철학자들에게서 자신들의 광기를 도출해낸다. 그러나 조만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케인스의 주장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공선택학파는 특수한 이해관계 이익 집단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전에 장기적으로라는 어구를 자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는 미래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게 생각했다. 사실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케인스는 1930년에 존 스튜어트 밀을 연상시키는 우리 자손들이 맞이할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수정 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마법사처럼 자신의 수정 구슬을 문지르며 미래를 예언했다. 멜서스는 틀렸다. 다음 한 세기 뒤에 인류는 경제학의 존재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세대는 부모 세대의 어깨를 짚고 올라서서 그들이 이룩한 것을 한 차원 더 개선하고 그들이 꿈꿔왔던 것을 현실에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높이 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는 황금으로 넘쳐날 것이다. 보라 서구 경제는 지난 200년 동안 경기 순환과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내려오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좀 더 놀라운 것은 케인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가 유순해지면서 성품 또한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이다. 케인스는 인류가 경제학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인류는 그들의 욕구를 친절이나 사랑과 같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고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도 줄곧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케인스는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오늘날 퇴직자들은 지루한 일상을 불평하면서 뭔가 사소한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 세상 전체가 퇴직자들로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넘쳐나는 퇴직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가이자 방송인이었던 로런스 웰크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세상은 평온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실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할 것이다. 인간은 종종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아마 이것이 아마추어 예술 애호가였던 케인스, 즉 예술품 수집가, 투자자, 후원자, 큐레이터였던 케인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경제학으로 인류를 천국의 문턱까지 인도했을 경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실직자가 되는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장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이상으로 경제학계의 구세주 케인즈였습니다.